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홀로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 경제가 트럼프 2기가 시작하면서 벌어진 관세 전쟁으로 침체했다는 뜻인데요. 한미 조선업 협력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원인 불명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통과 금융, 산업이 모두 마비된 이 대정전의 전말과 원인, 우리는 과연 괜찮은 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수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달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반입 단계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충격적인 소식 하나,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 하나부터 전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충격적인 마이너스예요. 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인데 이게 3년 만에 큰 충격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예상치는 0.4%를 크게 밑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가 날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 직전 분기에 비해서 2.7%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관세 전쟁의 여파인 건 분명하고 트럼프가 자초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큰 소리를 치면서 시도한 일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잘 먹혀들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를 높인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국내적으로 수입을 많이 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수입을 해갖고 비축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도 감소하고 정부 지출도 감소하고 그리고 수입은 증가하는 삼중고의 그 반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나온 것처럼 저게 이제 제대로 안 하면 올 여름에는 정말 저 수치가 진짜 마이너스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해 갖고 정책 변환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 중국은 트럼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미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률 낙화가 우리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설왕설래도 많았고 중간에 우여곡절도 참 많았던 체코 원전의 이 최종 계약 드디어 7일 공식 체결되죠? 네, 이거는 큰 낭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9년에 UAE 원전 수주 이후에 16년 만에 쾌거입니다. 바라카 원전. 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26조 원짜리인데요. 계약을 지금 7일 날 체결해. 이게 MOU가 아니고 계약입니다. 본계약이죠? 네, 그리고 체코 총리가 이제 이것을 공식화했습니다. 한수원과 7일 날 체코 프라하에서 체결식을 개최하겠다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발표를 했고요. 1000메가와트급 원전 2기입니다. 5기, 6기 해서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네, 저게 이제 직전 정부 지금 거기서 이제 추진해 오던 것이고요. 2009년에 UAE의 바라카 수주 이후 말씀드린 대로 16년 만에 정말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성 장관 존 펠런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주 여기저기 조선소도 많이 다니고 배도 탔어요. 네, 이 존 펠런이라는 사람이 해군성 장관인데 경력을 보니까 주로 투자사에서 많은 그 경력과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인데요.
일단 그 HD 현대 부회장 그리고 하나그룹 부회장이 이제 환대를 했고요. 네, 저렇게 아주 둘이 그 밀착해서 같이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MRO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MRO라고 하는 거는 함정을 건조하고 또 유지 보수, 정비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지수 구축함 건조 현장도 방문하고 정기 점검, 그다음에 정조 대왕함까지도 이제 둘러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업과의 협력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라는 방증이 되겠습니다. 네.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화제였는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왔을 때 여러 재벌 그 대표들 20여 명을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만나고 갔는데 한화에서는 당초에 김동관 부회장 큰아들만 만날 것 같다고 했는데 삼형제가 다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조선 얘기도 하고 에너지 얘기도 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형제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삼형제가 트럼프의 큰아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것도 이제 화제가 됐어요. 네, 전용기를 타고 와가지고선 또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조선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하나그룹에서 추진하는 것과 맞물리다 보니까 특히 그 맏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이 미국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트럼프 큰아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큰아들이 이렇게 비공식 경제 외교의 일선에 있고 그래서 아들이 1박 2일로 한국을 방문한 요 기회에 지금 그 조선소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은 특히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지금 현지에서의 조선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하나가 또 태양광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한미 2+2 관세 통상협상에서 한국은 매우 빨리 왔고 또 최상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최상의 제안, 바로 이 조선업 협력 카드를 갖고 왔다 그런 네, 말이 나와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구체적인 조선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해양 인력 교육이라든지 선박 건조와 관련한 협력 방안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카드를 가져왔을 때 관세 통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조선 협력 방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네.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기고 네. 한덕수 대행도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어제도 만나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 현 정부가 조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런데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제 압박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조선 협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재무장관이 최상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하는 만큼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정부가 교체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와 관련해서 한국에 어떠한 그 혜택을 주는지가 결국은 이 관세 협상이 성공했느냐의 여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듯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 최근 아주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나흘간 3조 원이 넘는 계약을 했다죠? 네, 컨테이너선 수주와 관련해서 3조 원 이상의 수주를 지금 싹쓸이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나흘간 컨테이너선을 22척이나 수주했다라고 네, 엄청나군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할 때 2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컨테이너선이 아주 고부가가치 선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는 중국이 우리보다 많이 건조하지만 일본보다도 우리가 가성비 높게
이 부가가치 높은 배를 많이 만들기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 3조 원이 넘는 수주는 여러 가지로 그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그 반도, 우리가 흔히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아주 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깜깜해졌어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다행히 어쨌든 지금은 복구가 됐죠. 네, 28일 정오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전기가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전체가 아예 정지되는, 스톱하는 그런 사회적인 재난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또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런 대부분 지역과 저게 낮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낮에 보시는 화면인데요. 밤과 다름없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료가 있으니까 이제 전조등이 있지만 나머지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데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전기가 마비됐고 지금 보시면 뭐 촛불을 켜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근데 있습니다. 당황 안 해요, 스페인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현재는 전력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복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 완벽하게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까 모습은 약간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근데 낮에도 칠흑 같았다고 하니까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 대정전 당시에 특히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철, 지하철 다 멈춘 거예요. 영상 보겠습니다. Back in Spain, locals helped stranded passengers as trains literally stopped in their tracks. The entire rail network ground to a halt. This one midway between Seville and Madrid. Everyone's sort of been so nice, and like anytime anyone's got any food or water, they share it around everyone. So that's been really nice. Just kind of that kind of community feeling. For those who chose to drive, more misery. This is what happened as soon as the traffic lights stopped working. The centre of Madrid quickly grinding to a standstill. 자, 저런 사태가 만약에 미국 뉴욕 같은 데서 나잖아요.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 큰 인명피해나 약탈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서 뭐 교통, 또 금융, 통신 모든 인프라가 마비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촛불에 의지하는 아까 그 모습도 봤지만요, 19세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대혼란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지하철도 마비가 됐습니다. 저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 3만 5천 명의 시민들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통 지금 조작기 신호 시스템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실제로 그냥 도로에 나가서 수신호로 지금 차량을 유도하는 통제하는 그런 현상도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 그 수시로 그 차량들이 그렇게 되니까 정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 혼잡도 극심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안 되면 사실 모든 업무가 마비되잖아요. 안 되죠. 아예 그냥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직장에 나갔던 직장인들도 그냥 다 퇴근을 했고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불이 안 켜지면 사실 수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그냥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 지금 상점 같은 경우 우리도 그때 과거에 KT통신 그때 마비됐었을 때랑 그랬죠. 비슷한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카드 포스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스마트폰 보니까 결제 일절 안 되는 거예요. 상점도 모두 다 문을 닫는 그런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이른바 블랙아웃인데 전국적인 이웃 나라까지 하나의 반도가 저렇게 다 마비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비야,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흐뭇한 관광지들입니까? 거기 놀러 간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봉변을 당했죠. 관광객들이 또 유난히 많은 나라인데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현지인들도 패닉 상태에 빠질 텐데 관광객들이야 더 이제 봉변이시죠. 그래서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3시간에 갇혀가지고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는가 하면은 일단 그 휴대전화라든지 또는 그 인터넷 같은 것이 다 목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길을 찾기 위한 그 애플리케이션 지도
이런 것들도 이제 작동이 안 되고 랩이 안 되는 또 거예요. 당장 돈을 찾으려면 ATM 그 기계를 그것도 이용해야 안 하는데 됐을 그것도 거고.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놀랬다라는 그 보도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현금으로만 그 하니까 그렇습니다. 현금 주고 빵이나 우유, 물부터 사재기를 했다. 네. 자, 우리도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아직 명확하게 이게 원인이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설들인가요? 일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5기가와트의 전력이 막 5초 만에 지금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뭐 세 가지 가설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 기후로 인한 기온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것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끔찍하네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유도 대기 진동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가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기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진동이 발생했고 이것이 송전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국은 전압이나 주파수가 불안정해서 결국은 전력이 차단됐을 것이다. 이런 가설까지도 지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스페인 당국에서 이제 조사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안 닿은 게 더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확한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풍력, 조력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전부터 불안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실제로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방금 첫 번째 가설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스페인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의 풍력이 23%, 태양광이 17% 등을 차지하니까 거의 뭐 40%. 56%가 네. 재생 에너지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한낮에 이제 태양광 발전이 갑자기 늘면서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전력망 전체의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게 돼도 이 태양광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또 전력이 급감하지 않았나, 전력 생산이 급감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에너지 섬이라고 불립니다. 무슨 얘기냐? 섬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프랑스나 독일 같으면 전력망이 이 고압 전력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케이블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인접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전력이. 네. 근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금 전력망이 인접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국가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는 과연 저런 사태가 있을 때 누구와 케이블이라도 해서 전력망을 연결할 수 있을지 이게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사태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망이 어렵사리 복구됐는데 암흑천지에서 해방된 이베리아 반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약탈, 범죄가 없었던 게 와중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외신을 보니까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만큼 환호가 나오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암흑천지에서 빛이 나오니까 저 소리 막 들리는 거 보십시오. 이 스페인 사람들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낮잠 밥 먹고 3시간 넘게 잡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굉장히 인생을 즐기는 온유하고 스타일이 느긋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 사태 때 그나마 잘 넘어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 난리 났겠죠. 그래서 우리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거 참고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에 성격 급한 걸로 치면 세계 1위를 아마 빨리빨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네, 근데 이제 이 시에스타가 그 보여주듯이 스페인 사람들 굉장히 여유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잘 넘겼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전 사태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지금 상당히 그 자연을 벗삼아서 그 뭐 SNS를 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꽤 있다라 그래요. 그늘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원래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컨벤셔널 그 발전소를 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폄훼할 일이 아니라는 네. 게 이런 사건에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전력망 과연 안전하냐, 괜찮은 것이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 현황, 사정 어떤가요? 현재까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력 구조 및 생산 그런 구조를 보면요. 한반도 남동부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그러니까 서북쪽인 수도권으로 몰아서 보내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은 그 송전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송전망이 제일 중요한데 이 송전망 건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이 송전망에서 제대로 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지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이런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리나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강원도나 영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기가 남아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기를 못 보내는 그런 병목 현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사실 모자라도 문제지만 남아도는 것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최근에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센터들을 계속 건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전기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전력 수급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인가요? 그러니까는 그 원전에 더해서 신재생 대체 에너지를 믹스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던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얘기고, 예. 근데 정권 바뀔 때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완전히 원자력을 탈원전한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정권은 오히려 원자력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중단기적으로는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풍력이라든지 태양력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사고가 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햇볕이 얼마나 쨍쨍합니까? 그렇죠. 그 태양열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원자력을 일단 베이스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믹스해서 계속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전 단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죠. 태양광의 50%, 해양 풍력의 25%이기 때문에 원자력을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거리를 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차기에 어떤 정부가 오든 굉장히 생각하고 각인해야 될 대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활성화되잖아요.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전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원자력이에요. 네. 그렇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AI 시대에 대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가속한다 그러잖아요. SMR이죠? 네, 근데 미국은 사실은 1978년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는데 이 소형 모듈 리액터를 개발한다는 거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믹스인데 안정적인 방안은 방안대로 가져가고 거기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어떤 걸 주안점에 두느냐. 이번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치열한 공약 논쟁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계 주요 나라들 원전을 다시 되살리고 있죠, 지금? 네, 이 체계적으로 그 탈원전을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국가가 이탈리아였거든요. 근데 35년 만에 이탈리아가 다시 원전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그 세계 그 에너지 정책 트렌드는 원전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병행하자라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3호기를 재가동하겠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10기 원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라고 승인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같이 병행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만 너무 지금 주목하고 그쪽으로 몰려 있으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비유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식은 안 좋은 거죠.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을 보존한다. 전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 시대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우리의 원자력 발전 새로운 먹거리가 될 가능성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한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체코에 이제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됐다 해갖고 굉장히 낭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체코를 계기로 해서 유럽 시장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의 가장 라이벌이 프랑스 같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원전은 굉장히 비용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또는 중동이라든지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에게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르쳐줬지만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기술자와 과학자가 부족해요. 네.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고 세계 원자력협회 사무총장도 한국의 원전 운영을 본받아야 된다. 또 한국이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AI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 이거는 우리의 원전을 세계에 널리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원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인 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원전입니다. 네, 기후위기 탄소 중립 AI의 해법으로 네. 충분히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약 청정국 참 언제 써봤던 말인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하지만 이제 국제 마약상들이 즐겨 찾는 아예 노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는 60일간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마약 수사란 바퀴벌레를 잡는 것과 동일하다. 이놈들을 잡으려면 본거지를 털어야 한다. 너희 모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 법으로 체포되거다. 네, 이 주제는 양지민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마약상들의 놀이터가 됐다. 뭐 사실 인정하긴 싫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 소식이죠. 국내 마약 사범 가운데 3분의 1이 공급 사범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2016년도부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내려놨고요. 지금 이 작년에 이제 기준을 봤을 때 전체 마약 사범 23,022명 중에 공급 사범 비율이 33.6%나 해당된다는 많네요. 것이죠.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마약 사범이 단속됐던 2023년에 33.1%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그 높은 기록을 비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16.0%인 걸 비교하면 지금 마약 공급책들, 마약 공급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제 마약상들 뭐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무슨 사제 관련된 드라마에는 100가지 가지고 들어와서 만듭니다. 이게 실제 상황을 아예 반영 안 했다고 볼 수 없죠. 그 이유 우리나라 마약값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요? 마약 사범들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국하고 일본인데요.
지금 필로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람당 소매가가 약 3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만 원 정도인데요. 1g에 맞습니다. 미얀마는 10.39달러, 태국이 19.13달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약 판매상들 입장에서. 저거 한 봉지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뭐 이따 또 나오겠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봉지 하나만 해도 뭐 수백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하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약의 이제 거래가 우리나라에 늘어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됐고 이때 이제 동남아 등 이런 마약상들이 이 마약을 판매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재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대량 유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해외 외국인 마약 사업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특히 비대면 거래, 그러니까 안 만나고 마약을 거래한다는 얘기죠. 그거 많습니다, 수법이. 그래서 마약 유통이 활개를 치고 특히 2030, 심지어 10대 마약상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마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체 채팅창에 들어가 보면 실제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전해지고요. SNS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기반으로 비대면으로 이런 거래를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비대면 거래가 마약 유통의 주축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약사범 10명 중에 6명이요. 지난해 통계로 봤을 때 30대 이하로 63.4%를 차지를 했고요.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마약 공급 사범 3명 중에 2명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텔레그램이 이용되는 이유는 비밀이 좀 보장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추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범죄 활동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텔레그램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상자산으로 돈을 주고받는다라고 한다면 수사당국에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강릉이란 제목의 조폭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강릉 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작년에 강릉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수 사건,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였죠? 네, 지난 4월 2일이었죠. 그래서 세관 당국과 해양 경찰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단속에 성공을 한 그런 사례인데 이 제보를 FBI에서 해줬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에서 제보를 해줬고 이 정보를 줬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이제 벌크선인 32,000톤급 선박에 실려 있던 그 마약류를 적발한 건데요. 여기 승선원 외국인 20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배는 이미 노르웨이에서 선적지였는데 이게 멕시코와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거쳐서 국내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마약이 1kg 단위의 코카인 클록 수십 개, 그러니까 약 박스 57개를 발견했고요. 중량은 2톤, 시가는 1조 원 상당이고요. 조원. 1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투약할 수 있는 인원 6,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그 양을 투약할 수 있는 남북한 합치고도 남겠어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마약을 발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약단을 검거한 과정도 그야말로 드라마 같습니다. 기상 악화 때문에 마약 거래가 5번이나 실패한 게 수사당국에는 외려 행운이 됐다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빈 배로 들어와서 이 수출해갈 물건을 싣고 우리가 갈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입항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빈 배로 위장하고 입항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박 기관실의 밀실에서 코카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네. 이 일당들의 계획은요. 페루에서 출항을 해서 파나마에서 코카인을 수령하고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입항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상에서 밀거래로 이렇게 다른 선박에 이 코카인을 옮기기 위해서 5차례 시도를 했는데 기상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걸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적발을 해낼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알고 보니까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계가 되어 있는 조직이었고 운반 대가가 최대 1억 원가량 했다라고 합니다.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1억 원 준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가 일단 밝히기로는 2명을 구속을 한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당시에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해녀를 주제로 한 영화에 저렇게 바다에다가 둥둥 띄워놓고 가져가는 거 생각이 나는군요.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60일간 대대적인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을 취하나요? 네, 60일간 정부는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일단 지금 이번에 강릉에서 선박에서 들여왔던 그런 마약 사범들 같은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가지의 테마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경찰청, 검찰청, 식약처, 해경, 관세청, 법무부 등 범정부 기관이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청과 경찰청은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특히나 이제 공항에서도 뭐 이온 스캐너라든지 라만 분광기 등을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마약 사범들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선박에 대해서도 수중 드론이나 잠수 직원 등을 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마약류를 싣고 오는지 그런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가 이게 비추면 나옵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충분히 기계. 나오고요. 마약류 뭐 탐지견을 통해서도 적발을 해낼 수 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도 마약류 적발이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후각이 발달한 사람 보고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개코 같다. 이 마약 탐지견들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마약 수사 이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인천 쪽에 많이 투입했죠? 그렇죠. 전국 9개 공항과 항망세관에 이 세관 탐지견 41마리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인천공항에 21마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인천항에 2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 레브라도 리트리버 출신의 강아지 2마리가, 탐지견 2마리가 있는데 이프와 루카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2마리의 경우는요,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자체 번식한 2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생후 12개월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테스트를 훈련을 거치고, 그리고 6개월간의 전문 훈련을 또 추가로 거칩니다. 그래서 선발된 이 2마리가 실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실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을 적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달리다가 딱 서요. 맞습니다.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걸 어떻게 맡을까 싶어요. 이게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집중력, 후각, 그리고 지구력 테스트를 거친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엄선된 이 2마리 이프아루카입니다. 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불법 의약품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러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온라인 불법 마약류 광고라든지, 그리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통관도 굉장히 이제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의약품을 이렇게 거래하는 사범이 1년 새에 10배나 급증했습니다. 10배. 그렇습니다. 2022년에 24명에서 이듬해 250명이 넘는 명수까지 증가를 했고요.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제, 다이어트에 좋은 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분 검사를 거쳐보면 다 마약류를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부 병원들에서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 ADHD 치료제다라고 하면서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약만큼을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걸 오남용으로 비출 만큼 정말 과다하게 처방하는 의원들을 선정을 해서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설 계획이고요. 또 양귀비나 아니면 대마 개화기에 맞춰서 허가지 재배지의 이 합동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기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양귀비는 마약 양귀비하고 다른 겁니다. 대마도 기르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다간 감옥 가십니다. 마약 우범지대인 이 유흥가, 클럽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서울 강남의 이 클럽,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과가 나왔다고요? 네, 강남 클럽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이제 화장실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담았던 비닐팩이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클럽과 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마약류의 어떤 그 마약류 주사기, 비닐팩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마약류 유통 조직 수사로 확대해서 지금 전면적으로 수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버닝썬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클럽들이 마약의 이제 유통 투약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대, 30대 젊은 연령층이 지금 마약 투약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점 또는 클럽 이런 유흥가를 중심으로 이런 유통 투약을 방조하는 혐의도 좀 확인할 거고, 만약에 방조하는 혐의가 있다면 그런 업주도 처벌하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철저히 그 이름을 감춰줍니다. 보상금도 준다고요? 네, 지금 이 마약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이지 않는 범죄입니다. 암수 범죄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신고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절대 걱정 마시고 신고도 하시고 보상금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마약 범죄는 특성상 국제 수사 공조, 국제 공조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필수적입니다. 일단 태국, 베트남이 우리의 수사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고요? 그렇죠. 이 동남아로부터 우리나라에 마약이 일단 반입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걸 수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에서도 일단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이전에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태국이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마약 유입국에 수사관을 파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태국에서 오는 우편물이라든지 특송, 해상 화물에 대해서 합동 검사를 또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거점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아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 반입을 막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네, 국경에 이제 도달하기 전에 또 우리 세관으로 들어오기 전에 잡아야 의미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자, 검찰은 이른바 글로벌 공조를 통해 국제 마약단을 검거한 바도 있습니다. 이게 무려 5대륙을 망라한 조직이었죠. 네, 이게 유럽, 북미, 중남미,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마약을 밀수 유통한 그런 그 그룹이었고요. 오, 대단하네요. 네,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1년 동안 수사를 해서 여기에 지금 해외 체류 중인 해외 발송책도 국내로 송환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수사를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기 유통 밀수 사범 총 32명을 입건해서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앞으로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또 관세국 경보호국과 수집한 정보를 첩보를 수집해서 공유해서 이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국경보호국, 미국의 국토안보수사국 이런 곳들과 우리 서울세관이 공조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마약 사범들 정말 빠르게 움직여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인데요. 수사당국은 더 빨라야겠지요. 그런데 느리게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빨라야 되는데 왜 잡지 못하냐? 지금 마약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다크웹으로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급하는 걸 던지기라는 수법을 하거든요. 네. 이게 던지기가 이제 던지는 사람을 드러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덜란드발 엑스터시 미수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드로퍼로 지목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드롭 좌표 249곳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서울, 수원, 대전 등 87곳에서 총 2,615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견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로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일 알바로 모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드로퍼를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좌표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약류 수사에 좀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통관을 지연하면 불안해서 포기하니까 정상 절차로 진행을 하면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통관 절차를 그래서 인천 공항 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캐나다 국제화물 통관 절차를 협조해서 신속하게 끝냈고요. 그래서 국제화물이 인천 공항에 들어온 후에 48시간 만에 국내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자, 정부 당국은 마약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상 보시죠.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중독 예방과 근절에 힘쓰기 위해 24시간 원스톱 마약류 상담 서비스 13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에서는 오남용 예방 상담, 마약류 사용자 중독 심리 상담,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연계 관련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약류 문제로 힘들 때 1342 언제나 함께하는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1342번입니다. 자, 이 전문 상담사분들 1년 365일, 24시간 언제고 대기해서 상담해 드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12명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쉬는 날 하나 없이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혹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담자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20통에서 30통 정도 전화 상담이 온다고 하고요. 많아요. 그렇죠. 전문 상담사가 정말 끝까지 대응한다라고 해요. 한 사례는요. 나 너무 마약의 유혹이 크다라면서 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전화를 받고 이 상담자가 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를 이어간 그런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마약을 하는 이제 또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에 나 손댄 것 같다, 중독된 것 같다라는 전화도 많이 온다라고 하고요. 신상은 모두 다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네, 걱정 마시고 상담하시고 걱정 마시고 신고하셔라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노동절이라고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또 일해야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미국 경제까지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